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문지연입니다.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는 식물을 잡초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쓸모없고 성가신 존재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번식력도 왕성해서 재배 중인 작물의 영양소를 빼앗는 건 물론 생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잡초는 정말 쓸모없고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일까요? 알고 보면 다시 보인다는 잡초.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잡초의 또 다른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로부터 농부들이 논밭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 1호는 바로 잡초였다. 잡초를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없앴느냐가 부지런한 농사꾼의 척도였는데 아무리 뽑아도 다음 날만 되면 수북이 자라나는 끈질긴 잡초들. 인간이 잡초를 이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잡초랑 공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여기 잡초와의 공생을 꿈꾸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뽑아서 없애기만 하던 잡초를 음식의 재료로 쓰고 농사에 활용하기도 한다. 척박한 공간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잡초.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잡초의 가치를 새롭게 살펴본다. 국립수목원에서는 매년 흥미로운 전시로 방문객들을 사로잡는다. 그중에 화제가 된 전시가 있었는데 주인공은 바로 이 잡초들. 관리 대상 이외의 식물을 잡초로 구분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온 수목원은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잡초 40여 종류를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그저 아무 곳에서나 싹을 틔우는 줄 알았던 잡초의 새로운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색 전시회라서 그런지 사람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그저 쓸모없는 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화분에 담자 예쁜 꽃이 됐고 쓸모를 따져보니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다양했기 때문이다. 이런 잡초들이 사실은 어떤 식물 자원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무궁하다. 우리가 이제 잡초라는 것 때문에 어떤 경시하는 거지 연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자원으로서 가치가 많다라는 거. 뭐 식용이 될 수도 있고 약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처럼 정원 소재로서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어요. 직접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잡초부터 정원을 가꾸는 데 이용되는 잡초까지. 과연 잡초의 활용도는 어디까지일까? 전시회에서 잡초가 주인공으로 부각된 것은 정말 드문 일이다. 그동안 잡초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의미일 텐데. 그렇다면 잡초란 어떤 풀을 의미할까? 잡초라는 용어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구역을 관리하고 써서 그곳에서 얻고자 하는 식물에 반대되는 식물들이 잡초라는 것이죠. 근데 뭐 이런 길거리 이런 데서는 잡초라기보다는 이름이 있는 식물인데 단지 내가 이름을 모르고 있을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흔히 그냥 잡초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곳에서는 잡초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약용 식물로 쓰이는 다양한 잡초들이었다. 잡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풀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기도 하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생하며 주로 양지 바른 돌 사이에서 많이 자란다는 돌나물. 어린 줄기와 잎을 물김치 겉절이로 이용하는데 잎을 즙을 내서 부치면 곪은 상처에 좋다고 한다. 네, 이게 이제 뱀딸기 꽃이고요. 이게 뱀딸기 열매예요. 그래서 이름이 뱀딸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못 먹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뱀딸기 열매는 잼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한다 그래요.
모르면 잡초, 알면 약초라더니 설명을 듣고 보니 스쳐 지나가는 모든 풀들이 새롭게 보인다. 제작진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서울 중계동에 있는 한 도시농부의 텃밭. 작물을 기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잡초도 많다. 녹색 시민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농부 서명갑 씨. 밭에서 자란 잡초를 열심히 뽑고 있지만 여느 농부처럼 제거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이런 새비름은 나중에 발효청 담으려고 안 뽑아요. 새비름이 뭔데요? 새비름이 이건데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이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발효청을 담으면 여러 가지 요리에 잘 어울려요. 예, 특성이 강하지 않은 대신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던져놔도 여름에도 살아나요.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잡초인가요, 새비름? 잡초입니다, 잡초. 예, 이건 비름인데 이거는 데쳐가지고 된장에 버무려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요. 무성한 잡초 덕에 밭으로 보기에는 모호한 공간이지만 서명갑 씨에게 이곳은 온갖 먹거리들이 넘쳐나는 보물 창고나 다름없다. 그는 밭에서 마주치는 풀 한 포기 한 포기마다 제작진에게 그 이름과 효능을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다. 지금 많이 있는 게 고마리라고 하는 풀입니다. 고마리는 이런 습한 데 자라고,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도랑에 주로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얘는 그 도랑의 흙탕물을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수질 정화 역할을 하고, 어렸을 때 아주 그 부드러운 그 새싹이 나왔을 때는 잘라가지고 샐러드 재료를 쓰면 굉장히 아삭거리고 맛있습니다. 따로 씨를 뿌리지 않아도 매년 산과 들에 고개를 내미는 강한 생명력의 잡초들. 우리 조상들은 이런 풀들을 허투루 보아넘기지 않고 그 쓰임을 관찰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써오던 한약재들이다. 한약재의 근원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잡초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다. 질경이는 그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약재 이름은 차전초라고 하고요. 이렇게 질경이 이제 대에 씨가 맺혔는데 이거는 차전자라고 해요. 한약명은. 근데 이건 아마 이뇨제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에 방해가 되니 그저 제거해야 하는 존재로만 알았던 풀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왜 이런 잡초를 꾸준히 먹어왔을까? 잡초는 사실은 이른 봄에 작물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나와요. 기르지 않아도. 나무의 형태로.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작물을 길러서 먹기 위해서 밭을 다 갈아엎고 잡초를 다 버리죠. 그것이 이미 우리가 기르기 전에 자라서 스스로 양분을 갖고 있는 자연의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거죠. 또 이 풀들은 작물,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르는 작물하고 달리 경쟁 관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들끼리 섞여서 잘 살아요. 이렇게 다른 놈 죽이지 않고. 우리 작물들은 다 제거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기르잖아요. 원래 얘네들이 잡초였고 얘네들은 작물이었는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사람이 필요한 것만 작물이라고 만든 거고, 얘들은 우리가 잘 안 먹으니까 잡초라고 놨던 거지. 결국 잡초라는 단어에는 인간의 무심함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산과 들에서 마주치는 모든 식물이 잡초가 아니라 단지 이름 모를 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계절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풀학교를 열고 있는 소란 씨. 오늘도 풀을 만나러 야외로 나온 김에 식사를 직접 준비하겠다는데 갑자기 요리를 하려다 말고 다시 산으로 향한다. 알고 봤더니 요리 재료가 되는 풀을 채취하는 중이다. 그냥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뭐 토끼풀이라든지 우리가 흔하게 보는 계란꽃 같은 거, 그리고 밭에서 굉장히 골칫거리인 환삼동굴도 땄어요. 근데 다 약성이 있거든요. 이 개망초도 그렇고 다 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산을 한 바퀴 산책하고 나면 요리 재료가 충분히 확보된다. 가는 길목길목 먹을 수 있는 풀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요거는 사실 일본에서는 많이 드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풀처럼 막 자라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깨하고 들깨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향은 얘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방부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실 때나 뭔가 맛이 바뀔 것 같으면 이걸 넣어주시면 되는데 향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많이 넣으면 이 맛분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말려가지고 방부제로 쓰셔도 좋은 풀입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 눈에는 다 고만고만해 보이는 잡초. 이렇게 막 자란 풀들을 정말 먹을 수 있는 것일까? 풀이 먹을 게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꽤 연한 풀들이 많거든요. 지금 되게 네. 없앨 것 같아갖고. 네. 근데 지금 이 시기별로 또 풀들이 지금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또 지금 먹어야만 약성이 있는 그런 풀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따고 있는 거는 이건 명화주라는 풀인데요. 이게 굉장히 그 심장에도 좋고 맛도 굉장히 연해요. 그래서 샐러드로도 좋고 살짝 데쳐가지고 무쳐서 드셔도 좋은데요. 온실 속에서 잘 자란 작물들이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 굳이 잡초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연에서 알아서 스스로 나고 또 스스로 자라면서 그 양분을 스스로 보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한 그런 약성이나 또 영양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포기 두 포기 풀을 따다 보니 적당한 양이 바구니에 채워진다. 언제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에 먹을 만큼만 따면 재료 준비도 끝났다. 샐러드 요리는 간단하다. 풀을 잘 다듬고 먹기 좋게 잘라서 풀들 사이에서 키운 방울토마토와 함께 접시에 담아내는 것이다. 그 위에 직접 만든 된장 소스를 부으면 잡초 샐러드, 아니 풀 샐러드가 완성된다. 보기만 해도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풀들 맛이 다 틀려요. 어떤 건 시고, 어떤 건 달고, 어떤 건 쓰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오해행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색깔, 맛, 여러 가지들, 영양 성분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이 먹었을 때 이렇게 조화가 되는 그런 맛이에요. 풀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독특한 향과 질감 때문에 샐러드뿐만 아니라 파스타나 식욕을 돋우는 에피타이저로도 훌륭한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임새를 찾다 보면 잡초라고 생각했던 풀들이 농부들에게 큰 부가가치를 안겨주기도 한다. 쑥부쟁이는 전남 구례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한때 잡초였던 풀이지만 이제는 직접 농사를 지어 재배할 만큼 지역의 핵심 작물이 됐다. 특급 호텔이나 백화점에도 납품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이라는데 쑥부쟁이는 사실은 이 생채를 그대로 먹는 것은 사실 농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경제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농식품 가공하고 제조하는데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원료로 해서 쑥부쟁이 머핀, 그다음에 쿠키, 그다음에 떡, 뭐 국수 뭐 이런 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례 근교의 한 베이커리 카페. 내부로 들어갔더니 베이커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밀가루 반죽을 상용해서 과자를 굽는다고 하는데 반죽의 색깔이 기존의 것과는 조금 다르다. 잡초였던 쑥부쟁이가 과자의 재료로 이용됐기 때문이다. 쑥부쟁이가 초록색이잖아요. 쑥부쟁이 잎을 갈아가지고 저희가 여기 쑥부쟁이 반죽에다 넣으니까 초록색이죠. 지역의 특화 작물을 단순히 재배 및 포장, 판매하는 것을 넘어
6차 산업의 발판으로 마련했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 가공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융복합화로 결합시킨 산업을 일컫는다. 쑥부쟁이가 과자로 만들어지고 카페를 통해서 차와 함께 판매되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6차 산업의 현장인 것이다. 지리산을 대표하는 건강 먹거리이자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도 사랑받고 있는 쑥부쟁이 과자. 아무래도 지역 농산물을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제 지역 농민들에게 부가가치를 이제 올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는 어떤 음식들이 특히 또 영양도 좋고 또 건강에 좋은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네. 이렇듯 잡초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부가가치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유용한 식물이 왜 그동안 잡초로 천대받아 왔을까요? 실제로 농업의 역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부들은 작물의 생장에 방해가 되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잡초를 농사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경기도 양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주진 씨. 그의 농장은 산 중턱에 있다고 하는데 대체 작물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 것일까? 이 나무가 복숭아고, 그 다음에 위에가 사과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게 매실이고, 그래 지금 거의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분명 기존의 과수원과는 그 모습이 사뭇 다르다. 듬성듬성 자라난 과일나무 곁에는 이름 모를 잡초들이 수북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농부가 관리한 흔적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이 생태계가 그냥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그게 자연농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잡초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인간이 이 필요로 해서 가지고 온 사과나무, 복숭아, 매실 이런 거 외에 원래 이게 생태계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가도록 인간이 중간에서 이 개입을 해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자연농법이죠. 농부가 최소한으로 개입해 자연 그대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자연농법. 비료나 제조 작업이 없어도 깨끗한 잎들이 달리고 탐스러운 과실이 맺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반점 낙엽병, 그다음에 검은 별물병 해가지고 어떤 이 균이 잎을 공격하면은 균이 전체를 퍼져 잎을 떨어뜨리고 그 잎이 또 번져가지고 잎을 떨어뜨려 가지고 지금 시점에는 뭐 잎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 자, 이것도 균이 공격을 했는데 이 나무가 이 자생력이 있고 면역력이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 균을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노란 물질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파이토케미칼 항산화 물질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나와 가지고 요 부분만 동그랗게 떨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 지금까지 잎이 약을 안 쳐도 굉장히 건강하게 광도 나면서 달려있다 이런 얘기죠. 이 사과의 상처는 새의 불의로 인해 생긴 것이다. 사과는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황산화 물질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사과는 시식해보면 당도가 유독 높다고 한다. 근데 이게 아직 다 크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얼마 전에 까마귀가 이 가지를 부러뜨려 가지고 달린 이 사과 두세 개를 따서 같이 시식을 해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과수나무 사이사이에 있는 무성한 풀밭, 그냥 풀밭이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곳에서도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잡초 속에 자라고 있어도 영양분을 뺏기지 않았는지 크기가 예사롭지 않다. 또 한켠엔 참외가 굵은 열매를 맺었다. 또 참외, 열린 참외도 크기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보세요, 이거 크잖아. 그럼 잡초와 양분을 다 빨아먹는 것도 이렇게 크게 되겠어? 안 되잖아. 수박도 마찬가지고. 이 수박이 이게 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이 수박이 이렇게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엄청 실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잡초 옆에 있기 때문에 실하다니까. 잡초 양분을 다 빨아먹으면 수박이 조그만해야 되잖아, 그냥. 참외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연농법이 가능한 이유는 특정한 잡초의 뿌리가 갖고 있는 조금 특별한 기능 때문이다. 질소를 이 식물 스스로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이 콩가 식물이 이 질소를 이렇게 여기 이 질소 여기 있잖아. 여기 봐봐. 여기 혹이 붙어 있잖아. 혹이. 식물을 빨리 키우는 게 뭐 제일 중요한 게 질소, 그 다음에 인산, 뭐 가리 해갖고 그게 비료의 3요소거든. 그게 3요소인데 이 돌콩이 나가지고 질소가 모자라는 걸 스스로 커버를 해주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또 이 역할이 뭐냐면 뿌리가 이렇게 깊이 들어간 거야. 뿌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산소가 공급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 얘가 옆에 있잖아, 그지? 얘가 옆에 있는데 얘 스스로 뿌리도 있지만 얘가 들어가서 옆에 질소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물이 배수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겨울 되면 죽어요. 죽으면 이 자체가 거름이 된다고, 유기물이 된다고. 잎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좋나 이게 잡초가. 나무 색깔이 좀 붉지 않습니까? 농장 한켠에는 색깔이 조금 붉은 나무가 사과나무와 함께 자라고 있다. 줄기에 붉은 빛이 도는 이 녀석은 다른 농부의 밭에 있었다면 이미 베어졌을 운명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북나무는 과수나무의 병충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북나무가 과수나무의 곁에 있으면 매미나 각종 해충들이 북나무를 먼저 찾는다. 덕분에 과수나무들은 병충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약을 치지 않아도 이렇게 빛깔 좋은 과일들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잡초를 이용한 농부의 지혜 덕분이 아닐까. 잡초가 옆에 함께 자랐을 때 땅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잡초가 광합성을 해서 얻어내는 영양분 중에서 일부는 내가 키우는 작물에게도 또 주고, 서로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아야지 그 밸런스를 우리가 다 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보통 농사 지을 때 보면 비닐 멀칭들을 하잖아요. 멀칭을 해서 잡초가 못 나오게 하죠. 바로 그것은 그 수많은 양분 중에서 다 차단을 시켜버리고 내가 주는 것만 먹고 빨리 커라. 빨리 크는 과정에서 굉장히 작물 자체가 식재료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잡초가 작물보다 더 튼튼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연의 틈에서 자유롭게 자라다 보니 영양분을 골고루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식재료로 써도 손색이 없을 만큼 양분이 풍부하다. 이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거야. 그러게요. 돌밭에서도 이렇게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생지가 돌밭이야. 몇 년 전 와송씨를 뿌려놓고 한참을 잊고 있었는데 돌밭에서도 저절로 자라났다. 굵고 튼실한 줄기는 더 이상 잡초라고 부르기 미안할 정도다. 김주진 씨는 와송을 캐어오는 길에 무성하게 자라난 고들빼기도 조금 뜯어간다. 이렇게 뜯어도 며칠 뒤면 다시 수북이 자라날 녀석들.
아이고 뭐 브루베리. 자연이 키웠으니 신선하기야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다. 진이 쫙 나잖아. 시중에 파는 것은 절대 안 나. 김주진 씨는 이렇게 수확한 잡초들을 작물과 함께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 가져온다. 자연 농법으로 키운 작물들로 건강한 밥상을 나누고 싶어서 운영하기 시작한 이곳은 건강식을 원하는 어르신들이 자주 찾곤 한다. 김주진 씨의 아내가 손님상에 나가는 샐러드를 준비하고 있다. 밭에서 공수해온 신선한 재료를 잘 씻고 다듬기만 하면 음식 준비는 끝난다. 가만히 보니 재료가 낯이 익은데 와송과 고들빼기, 잡초가 곁들여진 샐러드다.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소스 있죠. 그냥 끼워서 생으로 그냥 그대로 신선하게 그냥 먹는 거예요. 손님들은 이런 거 주시면 어떠해야 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예, 건강밥상이라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가실 적에는 보약도 잘 먹고 간다고 그러면서. 그럼 잡초 샐러드를 직접 먹어본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커피도 곁들이면 더 좋겠는데. 이거를 먹으면 금년처럼 건강에는 문제가 없겠다. 중국의 팔찌미 오청이라는 게 농가 원령가 옛날에 나오는 얘기인데 팔찌미 오청을 이만큼 밖을 쏘냐 그랬는데 그 맛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새콤달콤한데 씹고 나서 뒷맛이 아주 일품이에요. 뒷맛이 새콤하면서도 신선해요. 아주. 난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야채에서 우러나는 깊은 맛 그런 게 있어. 잡초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또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충남 홍성. 8년 전 귀농한 금창영 씨 부부는 제철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유기농 노지 재배를 고집하는데 농사의 1등 공신은 바로 이 잡초라고 한다. 하지만 무작정 잡초를 작물과 함께 키우는 것이 아니다. 지금 무성이 자란 잡초를 부지런히 베고 있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이렇게 베어낸 잡초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밭에 덮어둔다는 것이다. 이게 농사가 되나 싶었는데 잡초로 폭신하게 뒤덮인 밭. 여기에 고구마가 자라고 있다. 고구마는 줄기가 뻗어 나가야 되는데 풀이 있으면 잘 못 뻗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고구마가 자라는 주변에 있는 풀들을 이렇게 베주면 고구마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이 주변을 이렇게 덮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풀에 장애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한 번만 베주면 그다음에는 이제 작업을 안 해도 되죠. 이 밑에 보니까는 네. 이렇게 뭘 깔아놓으셨네요, 고구마. 그렇죠. 밑에. 왜냐하면 그 옆에 보시는 이제 콩과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콩은 이렇게 주변에 이제 풀이 어느 정도 있어도 크게 장애가 안 되지만 고구마는 풀이 있으면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풀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좀 깔아준 거죠. 잡초 활용법은 작물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고구마를 키울 때는 잡초를 베어 푹신하게 바닥에 깔아주고 그 위에 고구마를 올려주면 잘 자라난다. 그러니까 풀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농사에서는 풀이 우리의 적이었죠. 없어져야 될 대상이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깨달은 거는 그 풀하고 작물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자라면 그 작물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고 농사를 짓는다는 게 여러 가지 생명들을 살리는 건데 이렇게 풀이라는 이유로 계속 뽑아서 말려서 죽인다는 게 썩 뭐 기분이 개운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고구마가 자라는데 크게 장애가 안 되고 그리고 요 사이에 풀이 나더라도 고구마가 돋고 나면 풀이 세력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작물을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 풀을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도 좀 편하고 그리고 작업하기도 되게 수월해요. 훨씬 빨라요. 이렇게 뽑아서 일일이 뽑아내는 것보다 이렇게 베고 바로바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일을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잡초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니다. 베어낸 잡초를 밭에 잘 깔아두기만 해도 농작물의 뿌리를 보호하고 땅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일명 바닥 덮기 작업. 요즘엔 멀칭 작업이라고 한다.
베주는 게 또 저 짚을 덮는 것처럼 멀칭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수분도 좀 유지해주고 해서 작물한테 좀 도움이 되기도 하죠. 사실 멀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잡초 방제라고 한다. 잡초를 하나하나 뽑기 힘드니 비닐로 덮어버리는 것이다. 물론 보온과 보습이 되니 작물의 생육을 좋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비닐로 인한 오염은 물론 자연재해로 멀칭이 찢어지는 경우 낭패를 보기도 한다. 잡초를 활용한 멀칭법은 그 단점까지도 보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작물의 상태는 어떨까? 확인해 보니 고추가 아주 튼튼하게 자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잡초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의 생산성도 높아진다. 잡초에게 도움도 받고 때론 경쟁에서 자란 작물들은 해가 갈수록 기력이 튼튼해져 알이 굵은 열매를 맺는다. 가지 같은 경우는 고추랑 다르게 꽃이 피면 무조건 가지가 하나씩 달려요. 그래서 가지 농사가 되게 재미있는 농사인데 작년 같은 경우가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가지가 꽃이 피면 그냥 꽃이 그냥 그대로 떨어지고 가지가 열매를 전혀 못 맺혔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렇게 계속해서 풀을 베서 이렇게 덮어주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가지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세력이 좋아지고 가지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느끼는 게 풀을 뽑아내는 것보다는 뿌리가 계속해서 땅에 잡초에 뿌리든지 뭐 작물에 뿌리든지 같이 뿌리들이 이렇게 공생하면서 미생물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서 가지도 더 잘 자라는 그런 어떤 서로 상생의 원리가 여기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금찬영 씨는 밭농사뿐 아니라 논농사에도 잡초를 이용한다. 잡초 제거만 잘해도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벼농사에 어떻게 잡초를 이용한다는 것일까? 고무장어 왜 벗었어? 어린 벼는 잡초보다 기력이 약하다. 그때는 농부가 주변 잡초를 베어내 벼에게 힘을 실어준다. 벼가 잡초와 경쟁해도 밀리지 않을 만큼 자라면 그때부터는 벼의 자생력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 예, 어렸을 때 한번 베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또 한번 베주면 벼가 어느 정도 세력을 둬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벼가 풀보다 더 힘이 세지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기존의 농사의 방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작물이 너무 곱게 자라도록 만들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내서 열심히 자랄 수 있는 환경,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너무 곱게 자라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라면 얘들도 충분히 자랄 수 힘이 있는 거고, 이러한 강한 생명력이 오히려 인간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믿는 거죠. 농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잡초. 하지만 쓰임새를 알고 나니까 오히려 도움이 됐는데요. 쓸모없고 성가신 존재라는 생각은 그동안 잡초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식물 각각의 특성이 다르듯 모든 잡초가 농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잡초를 활용한 농사법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잡초를 하나의 종으로 인식하고 그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작업들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식량 연구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 이곳은 국내 작물의 시험과 연구,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식량작물에 대해 연구하던 중 식량작물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 전시포를 계획했다. 전시포를 위해 잡초 종자를 보유한 곳을 찾던 중 지난해 6월 고려대학교 종자은행을 통해 종자를 분양받았다.
농촌진흥청에도 국립유전자원센터가 있을 정도로 종자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식량 또는 뭐 유전자원 위주인데 저희들이 필요로 한 잡초는 실제적으로 종자를 보관하고 있는 데가 농약회사 외에는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이 다양한 초종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없는데 다행히 고려대학교 종자은행이 갖고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분양받은 잡초 종자는 모두 27종. 분양받은 종자는 어느 지역에서 몇 년도에 수집했는지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27종을 분양을 받으셨는데 예. 이 분양을 받으신 기준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예. 저희들이 가장 문제되고 있는 10대 우점 잡초라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하고 예, 그다음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제초제 저항성 잡초에 대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받은 종자는 파종에 육묘실에 보관했다. 육묘실은 29도의 온도와 95%의 습도를 설정해 종자가 최적의 조건에서 발화하도록 도왔다. 육묘실 보관 3일 후 대부분의 종자가 싹을 틔웠다. 그렇다면 분양받은 잡초 종자들은 지금은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황재복 박사와 함께 야외에 마련된 잡초 전시포를 찾았다. 전시포에는 몇 년 동안 보관된 종자로 싹을 틔웠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잡초들이 건강하게 자라 있었다. 많은 농민분들을 저희들이 논에 잡초 방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그 초종의 또 형태를 또 보여줌으로써 잡초 관리 기술을 공유하고자 전시하게 됐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벼 재배에 있어 잡초 관리를 어려워한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잡초 전시포를 계획한 이유기도 하다. 잡초가 벼 생육에 지장을 주는 만큼 농민들에게 잡초의 생태와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관리를 도우려는 목적이다. 황재복 박사는 벼 형태와 가장 유사한 잡초로 우리를 이끌었다. 예, 논에서는 논피라고 하고 기존에는 강피라고 했습니다. 이 초종이 벼 형태와 가장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고 뭐 벼하고 양분을 같이 쟁탈한다든가 또 나중에 또 자라면서 햇빛을 또 경합을 해가지고 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벼 재배를 방해하는 잡초들 중에서 가장 비율이 많은 게 피인가요? 예. 특히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제초제 저항성이 되어가지고 방제가 상당히 어려운 잡초 중에 하나입니다. 벼 재배를 방해하는 논피로 인한 피해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논피는 일정 시기 이후에는 전문가가 봐도 벼와 구분이 쉽지 않다. 논피를 그대로 놔두면 벼보다 키가 크면서 양분과 해를 쟁탈해 벼 생육에 지장을 일으킨다. 얼마 전부턴 제초제의 저항성을 보이기도 해 종류가 다른 제초제를 한두 번 더 쳐야 방제가 가능해졌다. 제초제 사용량 증가는 결국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잡초 전시포를 만들어 농민들 교육에 나선 이유기도 하다. 국립식량과학원에는 연 4천여 명의 농민들이 찾아와 벼 전시포와 밭작물에 대해 배우고 돌아간다. 잡초 전시포가 마련된 이후 농민들은 잡초의 형태와
관리 기술까지 공유하게 됐다. 이렇듯 잡초는 제대로만 연구되면 농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잡초 연구에 평생을 바친 한 연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벼도 잡초고 이 보리밭에 밀이 나면 밀 또한 잡초다. 그러니까 잡초 역시 그 쓰임에 따라 작물이 될 수도 있고 약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땅엔 아직 연구되지 못한 수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모른다고 잡초로 치부할 게 아니라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것. 자연에서 인간의 역할이란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각기 어떤 사명을 띠고 태어난다. 매일 마주치는 풀들, 작고 때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생명들. 하지만 그런 흔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순간 잡초는 우리의 삶을 흥미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다.